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세미레치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미레치에가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미레치에 지역은 과거에 탈라스 지역과 더불어서 상당히 이 지역의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주위에 물이 많은 지역이고 이름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목이 세미레치에입니다. 이 세미레치에라고 하는 뜻은 7개의 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유명한 강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이 세미레치에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지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컴퓨터에 명령을 해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미레치에 지역에 대해서 오늘 쭉 나누는데 전체 목차를 한 번만. 이게 세미레치에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세미레치에 안에 카자흐와 키르기즈에 속한 핵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레치에 안에 그 종교적인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인 개종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미레치에 지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앙아시아, 특별히 세미레치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안에 유물과 유적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는 것도 유적과 유물들을 발굴한 현장들을 저희들이 지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지역의 유물, 유적이 어느 정도 지금 자료가 발굴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기독교의 부흥이 어떻게 하다가 부흥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쇠락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AI에 명령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세미레치에를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확연하게 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지도를 하나 만들어 봐라 해서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이게 딱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야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시아바드 있지 않습니까? 조금 투르크메니스탄 밑쪽에 오늘 우리가 교수님이 발표했던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쭉 올라오면 우즈베키스탄, 그도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타스켄트 주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지역이 세미레치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하시 호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쿨 호수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이 지역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나눌 텐데 러시아 사람들이 세미레치에 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레치에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미레치에라고 하는 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을 다 흡수시키고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로 치면 먼저 가서 개발하게 하고, 사실 이 키르기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시케크 앞에 도시 이름이 뭔지 아시죠? 푸른제죠. 그 푸른제도 미하일 푸른제라고 하는 장군을 먼저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었어요. 이 비시케크는 철저하게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놓고 자기들이 와 이주해서 살고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던 데가 푸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세미레치에도 러시아가 이제 자기들 영역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줄을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하면 흡수를 시작한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 정도 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세미레치에는 어딘가? 투르크로 7개의 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가자 남쪽 발하시라고 하는 데부터 저기 그 발하시라고 한 쭉 넓은 강 호수죠. 호수 첫 번째가 1, 2강입니다. 두 번째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7개의 강 이름 쭉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학자들은 또 여기 이 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학자들은 그것을 그 세미레체라고 하지 않고 한 2개는 지우고 또 2개를 편입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7개의 강을 세미레체에다 이야기하는데 강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미레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예. 예, 이제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오래 전부터 BC 전부터 이제 모든 도시들을 이야기할 때 가능한 옛날 것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순 여기 이제 이 기록은 전부 다 중국 기록에 있는 기록을 차용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기록한 것입니다. 우순이 있었고 서돌골이 있었고 카라한이 있었고 서요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몽골이 있었습니다. 14세기 몽골이 들어오면서 저 지역까지 다 장악을 해버린, 그러니까 몽골의 힘이 최근세사에서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이제 이 조그만 세미레치의 지역 안에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미레치 지역을 이제 이분들이 그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 별도로 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한 주로 편입을 시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왜 그랬는가, 핵심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식민지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이외에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 여러분 부하라 그 밑으로 가면 또 하여튼 가장 중앙아시아적인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예, 히바, 예, 히바입니다. 그 히바는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를 먹기 위해서 러시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또 많이 잡아가지고 아예 그냥 돈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히바에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예, 거의 소련 시작하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 제가 노예 시장을 가봤는데요. 노예 시장 가서 그분들에게 물었더니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에는 노예 시장을 러시아 사람들이 운영을 했는데, 근데 또 어떤 때는 그 여기 원주민들 우즈벡 쪽 사람들이 화가 나서 또 쳐들어 올라갈 때는 러시아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또 노예 시장에 내놓고 이렇게 했대요.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아주 야금야금 수백 년을 거쳐서 야금야금 하면서 지금 요 지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옛날 구소련 지역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뿐만 아니라 세미레체 지역 끝까지 이것은 러시아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 중에 그 하나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까요? 예, 이제 요거 가기 전에 이제 끝에 뭐라고 했냐면 옛날 알마타 이름을 베른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알마타가 그 지역이
여기 중심지 센터 역할을 했죠. 세밀의 지혜에.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세밀의 지혜 안에 도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핵심 도시들만 몇 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자료를 찾아보면서 핵심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인가를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앞에 우리 김미하일 선생님이 아까 발표하셨는데 타라즈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예. 지금 요번에도 가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타라즈가 왜 중요하고 큰 도시냐면 그 당시에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달라스 전투가 751년에 일어났습니까? 예, 751년에 사실 그 전쟁은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국제적인 전투였습니다. 국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달라스 전투 자체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이다. 절대로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고 역사의 어떤 전환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51년에 타라스 전투를 지금 우리가 타라즈도 가고 달라스도 가는데요. 달라스 강이라고 하는 데를 사이에 두고 타라즈에서 아랍 연합군들이 군대들이 집결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달라스 우리 영역인 그 달라스에서 여기에 안서도부 그 중국은 안동도부 동쪽 사령부죠, 그죠? 안서도부 우리 지역의 서쪽이죠. 중국으로 볼 때는 우리로 볼 때는 제일 서역, 제일 서쪽 끝. 그 다음에 안남도부도 있습니다. 안남도부는 베트남까지 쭉 내려가는 중국이 베트남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만든 사령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령부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 사령부 안서도부 사령부의 사령관이 우리가 잘 아는 고선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고선지가 거기서 물론 졌습니다. 전쟁을 해서 일주일 동안 전쟁을 격렬하게 해서 지긴 했지만 그 전투를 치루어내기 위해서 중국에 엄청난 전공을 세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고선지였습니다. 예. 왜 고선지가 그런 전공을 세웠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선지 루트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고선지 루트, 고선지가 전쟁의 길을 걸어갔던 무장하고 걸어갔던 그 길을 유럽 사람들은 지금 체험합니다. 여행 체험하고 있어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고선지 전쟁이 얼마나 험했고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한. 그래서 고선지를 유럽에서는 전쟁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탈라스 전투를 고선지가 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 고선지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이라든지 이 사람의 무게는 중국에서 감히 이 사람을 쉽게 전투에 졌다고 해서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선지를 마지막까지 살려두었습니다. 중국은. 예. 고선지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달라스 전투 하나만 졌다고 해서 고선지를 가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고선지가 중국에서 이 천산산맥을 넘어서 그 험한 천산산맥 그것도 날씨 좋을 때 전쟁한 것이 아니고 겨울에 넘어왔던 그 고선지를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으면 연세대학교 배재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고선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배재선 교수님이 쓴 고선지에 관련된 책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세메리치 안에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달라스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큰 도시는 우리가 사는 키르기즈 땅, 악베심인데요. 저걸 수엽이라 그럽니다. 저건 중국 발음이에요. 쉐엽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문으로. 그런데 우리 표현 지금 그 마을 이름은 악베심입니다. 악베심에 가면 비록 그 악베심 성이 퇴락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잘 아는 중국의 이백이 거기서 태어나서 그 이백에 대한 탄생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또 그 당시에 중국의 수도
시안에서 또 다른 지역 한 세 지역이 200이 그 태어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수압, 악배심이 가장 유력한 지역이다. 어린 시절에, 그리고 고선지가 패하기 전에 어린 시절에 거기서 태어나서, 그리고 고선지가 패한 이후에 중국 국경이 시안으로 뒤로 물릴 때 자기는 어디죠? 우이구르 신장으로 중국 국경이 물려질 때 자기는 시안으로 이사를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설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또 이론이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탈라스는 중앙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이제 여기 탈라스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거기 안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슬람이 탈라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기르기즈 국경을 넘어가자마자 1시간 정도 더 가면 메르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메르키 도시 압니까? 가장 도시. 김도훈 목사님이 과거에 메르키 지역에 교회도 개척하시고 자주 다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르키 지역도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큰 모스크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751년 그 전투 이후로 어떻게 해요? 큰 사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기록이 딱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여러분, 이 탈라스 지역과 이 수압, 악배심 지역으로 연결하는 데는 굉장히 큰 교회, 큰 기독교 문화단체, 센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거기에 여기 이제 그에 비해서 지금 7개 도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도시들이 옆에 이제 네바게 또 있었고, 뭐 하여튼 이런 쭉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도시 중에 기르기즈 안에 그런 도시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 탈라스 밑에 있는데 네바게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네바게는 지금 실크로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지역입니다. 그 네바게, 그건 유물 단지죠. 지금.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계속 불교 유적, 기독교 유적,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유적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레치 안에서 이런 유물이 아직도, 그게 오래된 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굴되고 있는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기 타라저, 그 다음에 수압, 그 다음에 발라사군이라고 하는 옛날에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 지역이고, 또 한 지역은 이제 네바겟이라고 하는 금방 이야기했던, 또 하나는 이제 이스쿨에 있는 바르스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르스칸이라고도 과거에는 했다 하는 지역인데, 기르기즈에서 금을 굉장히 많이 캐는 지역이 있는데 금을 제일 많이 캐는 지역이 바르스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마을도 과거에는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 하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셀지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셀지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셀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신화에 있는 도시는 아니고 이 도시 자체가, 이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도 퇴락하고 또 도시 기능을 잘못했겠죠. 그래서 없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셀지였습니다. 그래서 셀지를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한 10권짜리 백과사전 비슷한 책을 쓴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바르톨드라고 하는 이 독일계 소련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이 쓴 책들을 보니까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도시들에 대한 중요성, 이런 도시들이 그 당시에 어떤 기능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있게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도시들인데, 이제 도시 나왔죠. 타라즈 나왔고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압이 나왔죠. 여러분, 이 수압은
그러니까 악배심이죠, 그죠? 지금도 악배심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거기 가면 중국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여기 왜 왔냐고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200 연구하는 회원들인데 200 연구가 끝나면 기념으로 꼭 오고 싶은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수협이라는 거예요. 악배심, 우리가 있는 악배심. 그래 여기 자기들이 그 200 문학계 회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가지고 야 역사적인 만남이다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발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기 안에 기독교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큰 기독교 센터가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 그런데 기독교 센터를 누가 발굴했냐면요. 누가 발굴했겠습니까? 기르기스 사람도 발굴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 이 센터를 발굴했습니다. 일본 자이카는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받아서 중국 단체들, 공자학당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성 밖에도 우리로 치면은 흙으로 이렇게 물 담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큰 물 담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토기 그 굽는 그 뭐죠? 가마터를 엄청 큰 거를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자학당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뭔가를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을 가봤는데 중국 그 당시에 그걸 다시 재현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여기 와서 연구해가지고 농도나 강도를 연구해가지고 중국 안에서 재현해보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런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은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서 자기들도 한 번씩 이렇게 찔러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예, 그래서 이 아쉽게도 기독교 센터, 교회 센터를 이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발굴해서 여기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예. 또 지나가 볼까요? 다른 도시. 발라사군. 예, 발라사군. 이 발라사군이나 네바게는 다 우리 길기지 안에 있습니다. 네바게도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길기지 안에 곳곳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중요한 유명한 기독교 유적, 불교 유적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바게 안에는 일본 남매 호랭개교 사람들이 우리 이 불교 유적을 좀 잘 보존해 달라고 여기 키르기스탄 유네스코에 돈을 주어서 키르기스탄 유네스코에서 유물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도시들이 과거에 중요한 도시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종교적인 배경과 개종인데 이제 이 지역에는 한 5세기 말 또 6세기 정도에 특히 세메리치의 지역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지역들이 유명한 도시였으니까요. 그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십시오. 불교 제가 금방 네바겟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네바겟에 가면 기독교 유적지도 있지만 바로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지면 눈에 보입니다. 불과 몇백 미터 안 되는 지역에 불교 그 사원 유적지가 있고요. 같은 지역에 그런 불교와 기독교가 공존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이교도 여기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정확하게 만이교에 대한 유적은 솔직히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 한 번도. 그러나 그 기록에는 분명히 여기에 만이교가 들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기독교 다음에 이슬람이 있거든요. 더 이상 없습니까? 예, 넘어가 예.
여기 불교, 만유교, 조로아스트교, 사머니즘, 이슬람교인데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유물은 세 개입니다. 불교 유적, 기독교 유적, 그 다음 이슬람 유적인데 이슬람 유적은 뭐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5세기 말이나 6세기에 들어오기 시작한 기독교이지만 아직까지 기독교 유적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 불교 유적도 실제적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언제 들어와서 기독교가 어떤 활동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부터 여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기독교가 실크로드 상인들을 통해서 유입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거의 같게 그 당시에 용어를 썼습니다. 니 뭐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인이다. 그럼 사람들이 알죠. 저 사람은 선교사 상인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진짜 비즈니스 하는 상인인가.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또 자세히 또 누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네스토리안들 특별히 여기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냥 아주 평범한 상인 복장을 하고 상인으로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선교사인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지 다시 물어봐야 되고 다시 확인해야 될 정도로 상인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왔던 그룹들이 거의 다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8세기 이 추위계곡, 우리가 사는 비스켓 주변이 경기도, 서울 주변이 경기도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비스켓 주위에 경기도가 추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추위 지역에 기독교 유적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주로 이제 8세기 이럴 때 지어진 유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적이나 유물을 추적해 보면 기르키저도 기독교의 영향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잠깐 우리 미하엘 선생님도 잠깐 언급한 종족이 있는데 여기 총대주교 디모데 1세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볼 때 탁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도 기독교의 수장이기도 했지만 이 중앙아시아의 여러 정황들을 살폈을 때 최소한 기독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과 기준을 주면서 선교했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 더불어서 공존하면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치권에 있어서도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회심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치면 집단적으로도 개종이 일어나도록 유도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 1세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분이 이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중앙아시아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말했던 세미레치의 지역도 교구를 만들자. 여기 보면 대교구 나오죠. 예, 대교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아예 이 대교구를 관리하는 수장을 한 명 세워버린 거예요. 예. 이 지역 자체를 뭐 소위 말하면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아예 그냥 옮겨서 여기에 만들어 준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지역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좀 황폐해졌고 기독교가 약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고 상당히 번성한 지역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활동이 있는데요. 제가 선교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시간을 좀 여기에 보내겠습니다. 한번 조금 더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왜냐하면은, 역사는 저는 끊임없이 되기도 하고 되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일을 했는지 한번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시대에 또다시 실수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다시 이 문제를 일으켜야 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네스토리안들의 그 선교 전략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어디서 발췌했냐면 바르톨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학자가 쓴 책에서 추출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했는데 상인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설명했죠. 상인은 복음 전파자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네. 철저하게 이 지역을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할 때 이 지역을 그 당시에 그분들이 왜 그렇게 비즈니스로 접근했건가. 그냥 강공으로 하지 않고 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굳이 택해야 했지?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비즈니스는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세속적인 냄새가 많이 나고 세속적인 냄새를 많이 풍겨야 되잖아요. 왜 굳이 그런 세속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이 상인으로 접근을 했겠는가? 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적으로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도 여기 중앙아시아를 접근할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스토리안들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상인으로 일상적으로 상인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특별한 게 없으면 기술 없고, 여기 보세요, 기술, 그 다음에 무슨 전문직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상인으로 한번 가보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건가.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이 여기에 선교하던 과거의 분들 가운데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선교사인데, 기술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 목수, 대장장이 이런 어떤. 여러분 여기에는 유목민족들은 자기들 스스로 철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그렇게 썩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서 들어왔냐면 먼저 발달된 데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수공업 기술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이거 내가 말 발굽이라도 말이 많으니까 말 발굽이라도 갈아서 내가 밥 먹고 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거기 머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 대장장이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분들 가운데 이런 기술적인 접근도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 그 다음에 심지어 수비내를 만드는 기술, 수비내를 아시죠? 그러니까 공예품 만드는 기술도 사실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하나 선물 받으셨죠? 그거 항마리아 선교사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요, 사실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경이 그냥 이분들 가운데 갑자기 나는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을 이분들이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돈을 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옛날부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문직 선교사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직 선교사를 했습니까? 의사. 조금 이따 신학교 이야기할 때 신학교 과목 중에 의사 공부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학생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아이러니를 했습니다. 내가 그거를 보면서. 왜냐? 아니 우리가 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또 이 의학 과목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고도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의학도 필요했는데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 성직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의사, 서기. 어떤 서기인 줄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법적으로 무슨 대서하고 법적인 문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주로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왕의 비서, 왕의 문서 만드는 사람들로도 이 네스토리안들이 대거 그 안에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자료들을 보면 이거는 누구나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스토리안들이 고위직에 있었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당시에 통역을 아주 잘한 사람들이 네스토리안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왕의 왕들 외교 문제, 심지어 그래서 왕의 외교관을 누구를 세웠냐면 네스토리안 선교사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리고 외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상당히 다양했지만은 격이 상당히 높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직 선교사들도 있었다. 고도의 지식으로 귀족들, 왕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 있었고 그것이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이거하고 똑같이 한데 하나 추가되는 게 그 수도원 중심의 영성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조금 더 할 겁니다. 동방기독교가 페르시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수도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서방에서부터 시작됐겠어요? 동방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수도원이 동방기독교가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처음으로 수도원을 시작했습니다. 서방보다 더 먼저 수도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서방이 동방의 수도원을 뺏겨간 겁니다. 사실 뺏겨간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안 뺏겼다 그러죠. 자존심 상하니까. 예. 왜냐하면 서방 교회들은 동방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면 수도원, 동방의 수도원주의. 동방은 수도원을 통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많이 전거되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 헬레니즘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요, 딱 집어넣으면 답이 딱 나오고, 그것은 서방 사람의 사고방식일 수 있지만, 동방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딱 집어넣으면 답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천천히 나오고, 서방은 무슨 내용을 집어넣으면 답이 딱 정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방은 정답 비슷한 것이 나오는 것이 동방입니다. 아시아가 그렇잖아요. 동방기독교, 아시아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퉁 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죠? 퉁 치고. 그래서 그게 서로가 다른 사고일 뿐이지 그게 틀렸다,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복음이 계속 전거될 때 수도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오히려 격려하면서 그리고 서로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동방기독교였어요. 네. 여러분 교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동방기독교는 재평가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방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교회들이 더 많이 수용하고 지금 현재 서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 운동, 수도원주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조지아 여행 다녀오셨죠? 여기 계신 분들. 조지아가 동방기독교가 여기에 들어온 루트입니다. 그런데 그 조지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교회 지금 남아 있는 게 교회가 많았습니까? 수도원이 많았습니까? 사실은 교회하고 수도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원이 아주 좋은 수도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로 오면 올수록 수도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꼭 교회에서 불로 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수도원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시게 하면서 막 닥달하지 않고도 복음이 충분히 전해질 수도원을 통해서 더 깊이 전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수도원 운동이 막 일어날 때 길기즈 변방에도 수도원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탈라스로 가지만 지난번까지 우리가 그 수도원을 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수도원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많이 왕성에 전해졌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할 때가 난 지금이 아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세미레치의 지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런 신학교, 이런 도서관, 병원들이 생겼는데요. 이건 따로 생긴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생긴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들처럼 그냥 내가 병원 한번 세워야 되겠다 하는 병원에 배경이 있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세미레치에를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략적으로 신학교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도서관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서관이 아니에요. 병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신학교에서 뭘 했다 그랬어요? 성경 연구하고 음악 철학 교육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연구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간 사람은요, 반드시 시편,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암송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암송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놀라운 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성경을 암송하고 들어가야죠. 성경을 모르고 신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헤매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따로 토론 시간을 가진데 보면 성경적인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왜? 성경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믿는 사람의 자녀 중에서 비즈니스를 꼭 하고 싶은 자녀가 있으면 뭘 시키느냐 그러면 먼저 시편을 암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이 서방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교 교육하고는 동방 기독교는 제가 볼 때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완전히 이거는 수준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들. 그 다음에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는 여기 물론 뭐 철학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시 학점을 인정해 주는데 무슨 학점을 인정해 주냐면 도서관 안에서 성경을 계속 필사를 했습니다. 성경 필사한 것도 이 사람은 공부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 주어서 성경 필사 학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지금은 조금 바람이 지났지만 성경 필사 운동 했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성경 필사 운동이. 근데 저기 신학교는 성경 필사 자체를 과목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존을 했고, 그 다음에 병원은, 이거는 뭐, 무료로 물론 치료하기도 했지만은, 그냥 대충 병원이 아니고 아주 수준 높은 병원이었고, 사람을 정말 잘 치료하고 살리는 그런 병원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했고요. 여기 보면 이 세 개가 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학교, 도서관, 병원 다르지 않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 다시 한번, 예. 도피처가 아니다고 해놨죠, 그죠? 성경 훈련 하던 데입니다. 수도원에서 몇 년 동안 공부했다 그랬습니까? 3년 동안. 예. 이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을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네. 아주 필사도 엄청 시키겠죠. 암송도 엄청 시켰겠죠. 그리고 철학도 공부하게 하고 의학도 배우게 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아마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통과되면 세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미리치에 온 우리로 치면은 유명한 선교사님들, 유명한 훌륭한 지금 말하면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마라 아바 1세 이런 분들, 예, 제가 앞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메르보에 교수님이 강의한 엘리야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여러분 동방기독교 공부하거나 혹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분들의 삶을 굉장히 도전이 될 겁니다. 예, 이 두 분이 중앙아시아와 실크로드에 끼친 영향이 굉장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레치의 지역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그거 넘어갑시다 그러면. 예. 제가 앞에 대충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그룹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실크로드 안에 몇 가지 종교가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대충 지금 아는 대로 이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있었죠. 이슬람 전에. 그 다음에 불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불교, 예?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뭐 이런 교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또 제가 오늘 발표한 이 지역에 세미레치의 지역에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온 그룹, 불교를 가지고 들어온 그룹, 마니교를 가지고 들어온 그룹이 있어요. 저는 공부하다가 개인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이야, 이 그룹은 진짜 대단한 그룹이네. 소거디안 그룹이 있었습니다. 소거드 그룹을 여러분 아세요? 중앙아시아의 기독교를 소개한 그룹도 소거드 그룹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불교를 소개한 그룹도 소거디안들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어떤 종교든 철학이든 다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소거드인들이었습니다. 소거드인들은요, 어떤 일을 접근을 할 때 돈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기독교를. 불교를 돈 받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표현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야, 이놈들은 진짜 웃긴 놈들이다. 어떻게 사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이거는 철학은 지적인 것이고 어떤 경우에 종교는 영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영적인 것을 돈으로 파느냐. 이분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소고드인들이 어떻게 종교를 접하고 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전했는가. 물론 거듭난 소고드인들이 있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고도인들이 종교도 철학도 지적인 것도 장사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센세이션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소고도인들을 공부하면서 와, 무슨 놈들이다. 어떻게 이런 영적인 것을 주고 받으면서 사고 팔고 그것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기투합이 되고 거래가 됐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한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모든 소고도인들이.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교단에서 내는 총신에서 내는 우리 선교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한 30페이지 분량으로 소고도인들의 이름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그거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올 테니까요.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소고도인들이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전부 다 상품화시켰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상품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그룹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고도인들이 어떻게 지식을 접하고 어떻게 철학을 접하고 어떻게 종교를 접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유통했는가, 그것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소고도인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6번 이제 이거 여러 곳에 유물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기독교가, 아니 그게 진짜 중앙아시아에 세미레치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불교가 들어왔다고, 뭐 조로아스터가 들어왔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 스쿨에 지금 유물이 지금 발굴되고 있다고 저렇게 해놨는데, 저기는 아주 뭐 조그만 지금 마태 무덤을 찾는 발굴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악배심 지역에 유물은 계속 찾고 있고 기독교 유물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우르굿 아시죠? 우르굿, 거기 옛날에 네스토리안들의 수도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기 타스켄트에서 타지키스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우르굿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무슨 발굴 보고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의 악배심, 이걸 좀 받아서 누가 전화를 하는 모양인데 말이야. 하여튼 뭐 악배심 유적 워낙 유명하고 많이 발굴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악배심 유적 관련된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기자 안에, 비스케 안에. 그래서 한번 우리 지역이니까요. 우리 지역이니까 악배심 지역에 어떤 유적이 발굴이 됐는지 한번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이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돌 십자가를 여기 현지적으로 카이락이라고 그럽니다. 이 카이락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부터 맞춰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여기 나중에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 카이락을 이제 아주 날카로운 걸 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강돌이라 그러죠. 강돌. 큰 반대돌보다 큰 거, 우리 머리만한 거. 그 강돌을 이렇게 쪼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 뭡니까? 12 우리 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해, 소띠해, 쥐띠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새겨 넣어서 쥐띠해 누구가 여기서 잠들고 뭐 직분은 무슨 직분으로 있다가 뭐 잠들다 이런 식으로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이 카이락이죠. 이 카이락이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발굴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이 제일 넓은 가작입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카이락이 제일 많이 발굴된 데가 키르기즈입니다. 키르기즈. 제가 이제 이 동방 기독교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키르기즈 교회를 제가 개척했잖아요. 여기 와서. 그런데 키르기즈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가르칠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역사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기독교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고 그래서 상당히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밥 먹고 주로 이제 한 번씩 가는 데가 헌책방입니다. 그래서 헌책방 가서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뒤적이고 이제 오기도 하고 그러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기르기즈의 비명학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발견했는데 뒤적뒤적 하다가 뭐 여기까지는 큰 뭐 게 없어요. 근데 여기부터 보니까 이런 십자가로 된 탁본이죠. 탁본한 거거든요. 십자가 묘지 가이락 탁본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한두 페이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가이락 탁본이. 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럴 리가 있나. 그런데 보니까 이게 1987년도 프룬제 이 비스케크에서 발간한 거예요. 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가져와 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동방 기독교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1987년도에 발굴했지만 이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 책이 언제 책이냐면요. 1890년도 책입니다. 이 책이 1890년도 책인데 이 책에 그 가이락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시리아어인데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내용이다. 이런 자세하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분이 여기에 발굴된 돌 중에 이런 돌이 있는데 그 돌 내용은 어떻다라고 이런 자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900년도 책이 아니고 1870년도 출판한 책이에요. 이미 우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일반 학자들을 통해서 전부 다 연구해 가지고 발표해 놓은 건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우리만. 그리고 지금도 이런 사료들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엄청난 자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사실 이 카이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이 저자를 제가 한 3년 동안 찾았는데 있더라고요. 이분하고 저하고 한 거의 10년 정도 교제하다가 이분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것이 나왔을 때 지금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미 캐캐묵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발굴되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막 흥분하고 이 보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들은 저기에 동방기독교 역사가 있던 곳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만 혹은 여기 이슬람들 막 따지고 들고 이렇게 하죠. 이거는 팩트고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있었던. 예. 가이락이 하여튼 이런 가이락이 있었습니다. 기르기즈에 제일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기르기스탄이. 그래서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2층에 올라가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에서 안아보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여기 어디죠? 여기 울리자 톡톡을 개인 박물관이 안에 있잖아요. 가서 보십시오. 거기 안에 또 해설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사가 멀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이고 기르기스탄 안에 엄청난 가이락이 발굴이 됐고 그것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가이락 1940년부터 45년 기쯤으로 사라졌는데 자 여러분 이 상당히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이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걸
글자가 몇 개 안 되는 돌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현실이 있냐면 여기에 세계적인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패스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패스트는 왜 생기는 거죠? 예? 몽고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패스트. 카이락을 연구한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최종 결론이 패스트가 기르기즈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쿨에 발굴된 돌 카이락 안에 패스트로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1945년을 기점으로 세레벤치 기독교 공동체에서 역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패스트를 맞은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패스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이런 걸. 그게 키르기즈의 기독교인들의 비문에 적혀 있는 패스트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 시작이 키르기즈 이스쿨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왜 부흥했고 왜 소멸했는가? 소멸은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카이락의 이제 원인들이 많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소고도인들 이거 아주 위험한 사람들,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 돈도 많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은 하여튼 이것저것 막 전부 다 그냥 가져와서 돈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의 원인 이제 몽골이 여기 지배를 했잖아요. 몽골이 여기를 다 지배했어요. 지배하면서 종교적인 관용을 많이 베푸는 것이 사실 몽골의 이 왕실에 그 왕비라 그러죠. 왕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성경으로 그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 할머니 어머니에게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란 애들이 몽골의 대칸이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미 다 뒤에서 후광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이런 종교적인 관용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런 기회를 타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역로 확보. 예. 몽골까지 사실 몽골이 이 실크로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는 실크로드에 정말 비즈니스에 놀라운 평화가 있었던 거죠. 또 그 옆에 한 개 더 있었는데 자꾸 뒤로 돌리니까 시간 다 됐습니까 혹시? 예. 시간 아직 20분 남았을 텐데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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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 뭐 그런 것도 있고 흑사병.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흑사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것이 어디에 생겼는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하십시오. 야, 흑사병 어디 생겼냐? 키르기즈 카이락에서부터 흑사병이 거론돼가지고 역사학자들이 그걸 증명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티무르 14세기 말. 사실 이 티무르가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박멸해 버렸습니다. 티무르가. 예. 티무르는 내가 볼 때 아주 나쁜. 티무르가 그러니까 몽골이 와서 중앙아시아를 완전히 평정하고 그래도 중앙아시아 교회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했죠. 왕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보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완전히 폐허가 됐죠. 거기에 딛고 일어서려고 할 즈음에 티무르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역사는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여기 티무르 수도원까지 철저히 파괴하고. 근데 저기 지금 우리가 가는 그 수도원이 왜 살아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다가 그냥 지나쳐버린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그래가지고. 예. 강제 개종 쭉쭉. 예. 하여튼 이 티무르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직까지 네소리안들 동방교회 사람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요. 자리만 옮겼을 뿐입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예. 이분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약 한 40만이라고 그랬죠. 37만 얼마 막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데 미국으로 많이 이제 이민을 간 거죠. 이민을 가고 쿠르디스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물론 남아 있지만 너무 소수가 남아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나 이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계속 쫓기면서 아직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근데 그게 동방기독교지만 아시리아 사도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리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시간이 40분에 맞추면 되는 거죠. 30분에 맞춰야 됩니까? 5분 남았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고 시간 전에 저는 맞추고 싶으니까요. 5분 정도 한두 가지 질문만 받고 제가 마무리하죠. 예. 여기까지 뭐 설명이 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미리치 안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만 해도 오늘 이 강의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면 하고요. 예. 네네. 마지막에 이게 동방 아시리아 네. 사도교회라고 이렇게 말씀. 정확하게 아시리아 교회입니다. 아시리아 교회라고. 예. 정확하게. 예. 아시리아 교회가 되게 명칭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뭐 이렇게 어떤 지역적으로나 어떤 그 교파나 교단도 어떤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앞에서도 설명이 되고 그랬는데 세 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동방교회, 네소리안이 주류를 이루는 거죠. 물론 동방교회 안에도 여러 교단이 뭉친 겁니다. 그러니까 네소리안이 주류가 된 연합 교단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또 그 안에 이제 네소리안들이 숫자가 많다는 거죠.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소리안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한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단성론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런데 kop트 교회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다 사실은 동방 교회들이죠. 그런 우리 보통 에티오피아 이런 교회들 우리가 소개받잖아요. 그분들이 다 정교회들이거든요. 그 정교회들도 사실은 동방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kop트 교회. 제가 금방 이제 말씀하신 그런 교회들이 주로 kop트교회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순수하게 아시리아 네소리안들 진짜 네소리안 그 뭐라 그럽니까 고신으로 보면 극보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신 중에서도 극보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주기를 원하냐면 아시리아 교인으로 불러주기를 원하지 네소리안들 이렇게 부르는 것 그분은 싫어합니다.
사실 그것은 네스토리안 교회는 이단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들을 능욕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시리안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걸 좋아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이 그냥 네스토리안 교회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써요? 동방 기독교의 네.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쿠르스탄 지역에 있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면 동방교회와 네스토리안 교회 이게 계속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는데 예.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없나요? 동방교회로 통일시켜서 얘기하면 근데 아니 아시잖아요. 한국 기독교를 통일시킬 수 있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다 있는데. 통일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라는 이름으로 되잖아요. 근데 또 네스토리안은 너무 많이 얘기하면 신학교, 성악교 신학을 배웠던 사람들은 좀 이질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네스토리안 이름 자체를 자기들이 붙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아주 묘욕적인 이름이죠. 자기들이 들을 때. 그러니까 수장을 통해서 동방교회로 포럼을 통해서 하나의 그 정의를 내려서 동방교회나 이름을 하나 정한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 명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보는 아마 지금까지 시도했는데 잘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범주로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이 그쪽의 기독교를 아시안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런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지금 주류로 활동했던 분이 지금 네스토리아 운동이라는 아시리안 Church of the East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그들이 불러주는 게 원하는 땅이죠. 그것이 메인이고 그 외에 좀 교리적으로 좀 달라서 이제 칼피크이나 뭐 비칼피크이나 뭐 나뉘어서 단성, 양성, 뭐 신학적으로 나뉘었지만 사실은 동방의 그 전례의 전통은 같이 공유하는 예.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운동을 좀 일으킨다면 좀 더 이게 확장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봤죠. 뭐. 예. 아시아 교회는 요 지금. 예. 잠깐 예. 드렸는데요. 그 카이라 말씀하셨는데 예, 그 알마피 그 불송 쪽에 일리발리기에서 예. 발굴하고 있잖아요. 최근 일이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카이락의 그 묘비 보면은 이제 페트로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뭐 쿠차 뭐 이렇게 쿠치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투르크인의 중앙아시아 이제 투르크 쪽에 묘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킹산 안에서 이제 뭐 악배심이라든지 아미스크 이쪽에서 발굴된 그런 카이락 중에서 이것이 분명히 기리기진의 조상이다 이렇게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자료가 혹시 발굴된 게 있었는지. 그 기르기즈 땅에서 발굴됐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때는 기르기즈 사람들이 여기 살지 않았죠. 다른 데서 기르기즈 사람들은 늦게 들어왔죠.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들은 그런 유물들 자체가 그거를 증거할 만한 것들은 다 그 레닌그라드에 있는 큰 박물관 이름 뭐죠? 예, 거기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기리기진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자기 조상이 진짜 그때에 예. 조상이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를 받았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이제 기르기즈 민족이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접했느냐 안 접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은 기르기즈는 그 우이구르 제국이 840년에 기르기즈 민족이 840년에 우이구르 제국을 깨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150년 동안 기르기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이 남하해가지고 온 지역이 지금 이 땅이에요. 여기 온 지역은 최근에 14세기 정도 기르기즈가 여기 들어왔을 거예요. 기리기즈 제국이 한
우이구르 제국을 깬 이후에 우이구르 지역에 있었죠. 그걸 나중에 이쪽으로 내려왔죠. 기르기스 사람들이. 이거 여기 이 지역에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 늦게 들어왔어요. 예. 예, 그러나 기르기스 제국 때 우이구르를 깨고 난 다음에 페스타가 우이구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 우이구르 제국이었을 때 우이구르는 굉장했고 시리아와 거의 혼용할 정도로 시리아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 페스타가 이미 우이구르 민족들 가운데 성경이 읽혀졌습니다. 그때. 예, 김 목사님 거 하고 이제 시간 된 것을 마치겠습니다. 아시리아 교회 공동체는 지금 주로 어디에 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구르디스탄 지역에 구르디스탄, 이란, 그 산악 지역이에요. 그 산악 이름도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산악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서 자기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숨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신앙을 보존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우리로 치면 이민 간 거죠. 그러나 그 산악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서로 거기 오고 가는데 소식이 오고 가는 것은 라디오로 지금도 아침마다 자기들은 주고받습니다. 그 내용들을. 예. 미국에 있고요, 호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공방교회. 예. 일부는 이제 쿠르디스탄 산악 지역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